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로 15페이지죠. 거기 1번 동그라미에 보시면 자치권에 대한 용어 정리라고 제가 해두고 또 법적인 근거를 제가 달아둔 거예요. 몇 가지 조항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치 행정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제가 아까 돈 관리할 수 있는 거 내지는 조직 관리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항을 한번 보면 헌법이 하나가 있어요.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세 있죠? 조세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국민이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걸 조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이다. 그 세금의 종목이라는 것은 이제 종류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얼마를 내야 되는가, 세율 같은 경우에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적어두시는데 조세 법률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 아, 세금 낼 때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구나. 부과하는 거구나.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기본법은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방세라고 해요, 여러분. 그 지방세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규율하고 있는 게 지방세 기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방세의 유형 중에서는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민세. 그럼 주민세가 그 금액이 이제 각자 있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법에서 정한 그 범주 내에서 약간씩은 차이는 둘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지방세 탄력 사율 제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치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에 근거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39조에서 보시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항인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지자체장이라든가 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조합은 처음 들어봤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 없는데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의 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자체 조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여러분 지방채라는 건 이거죠.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뭐예요? 사채지 뭐. 여러분들 그 채권 발행하면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해주는 거지, 갚겠다고. 근데 갚을 때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서 이제 친구들 중에서 그 국공채라든가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같은 것들을 국공채라고 하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이제 지방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를 사가지고 뭔가 이제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이거는 수익률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이자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들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좋아. 근데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치조직권. 이건 뭐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조항 제목만 보시는데 조직과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조직을 꾸리고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행정기구와 공무원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자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나름 분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와 조직과 공무원을 둔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지 행정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사법권. 이거 체크해 두세요.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사법권이 없다.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는 거지.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행정학의 범위 중에서요, 지방자치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방자치론. 근데 이 지방자치론을 제가 먼저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조직에 대해서 그래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입문 수업에서 중요하다 판단을 한 거지, 내 생각에는. 자치 입법권이다. 나름의 룰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조례라든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조례 한번 보면 지자체는 이거 체크해 두세요.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논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에서 이제 여러분이 총론에서 어느 정도 배울 것이고, 행정학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지자체를 지자체의 장이라고 표현하면 틀려요.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 법의 체계를 한번 보면 헌법이 있죠. 그렇죠? 국민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이제 만드는 법률이 있겠죠. 근데 이 법률이 완전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명령 같은 경우를 이제 행정부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법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서조항. 다만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체크해 두세요. 위임이 없어도 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의무 부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만약에 최 선생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뭔가 건물을 지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따르면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축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뭘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까요? 조경을 해야 돼요. 조경을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어떤 건물 같은데 밑에 보면은 나무 심어놓고 이렇게 꾸며놓잖아요. 그걸 조경을 한다고 표현하는, 조경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에 근거해서 나름의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데 그 조경을 어느 정도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약간씩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의무 부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오케이. 그다음에 규칙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주어만 잘 보면 돼요. 지자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죠. 지자체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주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럼 지자체의 장은 규칙을 제정한다. 좋습니다. 요 정도 한번 우리가 가볍게 살펴본 거예요. 자치권에 대해서. 자, 그 밑에 4번 양가로에 보면은요. 지자체 기관 구성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지방자치론에서 잘 물어요. 종류가 기관 대립형이 있고 기관 통합형이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니까 지자체는 지방의회와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기관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씩 나라마다 달리 잡아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14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교재에서. 동작구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동작구청에는 구청장이 있다고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구청장은 우리 손으로 뽑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동작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구의원들 있죠? 그 의원들 우리 손으로 뽑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관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찍어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는 기관 대립형이겠어요? 통합형이겠어요? 대립형이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관 통합형이라는 것은 정치 시스템으로 표현을 하자면 의원 내각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대립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는데 어떤 게 대립형인지 찍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대립형이 되는 거지. 왼쪽이 기관 대립형이 된다. 얘는 통합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대립형하고 통합형의 차이점을 한번 보니까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의회만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의 역할을 겸직하는 거야. 근데 지금 대립형을 보세요. 행정일을 하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각자 뽑는 거죠. 이러면 대립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끼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VS라는 표현 자체가 견제와 균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조항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아까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에요. 이제 의회에서 이제 조례안을 이제 딱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지. 이게 기관 대립형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의원 내각제예요? 아니면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죠. 기관 대립형은 대통령제랑 유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는 뜻인 거야. 이제 지방자치법이 사실은 21년도에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개정되었고 지금 다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지방자치법 조항을 쭉 한번 이제 다 리딩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선지가 시험에 나오면 올바른 선지예요. 근데 그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다만 주민 투표에 따라서 대립형을 통합형으로 바꿀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지. 기본적으로는 대립형이다, 통합형이다? 대립형이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그래서 대립형이라는 것은 아까 14페이지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청장 우리 손으로 뽑고 구의회 의원 우리 손으로 뽑고 그래서 그들끼리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만든다. 어려운 거 없었죠? 좋아.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체계를 배우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방직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들어가서 일하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들어가서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게 그 지방자치론이 도움이 제일 많이 된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방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들여다봤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처리할 때 그 프로세스를 파악하기가 되게 빨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재무행정도 도움이 꽤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 요거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계층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단층제와 중층제라는 그 개념만 공부를 잘 하시면 돼. 그럼 제가 체크해 둘게요. 여기다가 얘는 중층제고 얘는 단층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딱 체크를 해두세요.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거든.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 광도, 특 제가 이렇게 두 문자로 적어 두었어요. 예를 들면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뭐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특광도 특 입에 붙여 두는 거예요. 광역. 그다음 여기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를 구군, 시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시, 서울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다 이 말하는 거고. 그다음 도 밑에는 시나 군이 있다. 뭐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들여다보면 기초지자체를 다 묶어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시, 군, 구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걸 이제 줄여서 표현할 땐 시군구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지. 무튼 단층제라는 건 뭐냐? 어떤 특정한 지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밖에 없다? 딱 하나밖에 없다. 단층제예요. 아까 제가 제주도하고 세종시 밑에는 기초가 없다고 했었죠, 여러분? 요거 체크해 두시고 다시 한번. 그럼 단층제야. 중층은 뭐 쉽겠네. 그럼 중층은 느낌이 어때요? 특정한 영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는 아니잖아요. 두 개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면 중층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특강도 같은 경우에 밑에 기초지자체가 딸려 있죠. 그럼 지자체가 특정한 영역 안에 두 개 이상 있는 거죠. 그러면 중층제로 운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단층제하고 중층제 개념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특정한 영역 안에 지자체가 몇 개가 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체계에 대해서 부수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가 있고 특별한 지자체가 있어요. 특별한 지자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지자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목적, 그게 바로 특별한 목적인데 이거를 제가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지금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게 한강대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한강대교 끝나는 지점까지가 뭐 동작구죠. 그럼 여기 바로 위편 뭐가 있어요? 용산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한강대교가 어느 정도 이게 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다리 관리가 지금 하나의 지자체 힘만으로 만약에 너무 힘들다 가정할게요. 그럼 얘네들끼리 합쳐가지고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특별한 지자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관계된 지방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때나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무튼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들끼리 합쳤다. 중앙의 승인 하에 그러면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여기선 들어만 두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이론할 때 자세하게 배우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제 보통 지자체가 돼. 그럼 보통 지자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자체들인 거지. 아까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거를 보통 지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광역은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특, 광도, 특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특은 서울특별시예요, 여러분. 맨 끝에 특이라는 건 제주도, 세종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초라는 것은 구군, 시군 입에 딱 붙여두시면 되겠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시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여기가 제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이랬었거든요. 경기도가 있고 여기 뭐 강화군이 아니라 가평군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수원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만약에 이 도 밑에 있는 이 시가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자, 우리나라 수원이라고 하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느낌상?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럼 수원시는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수원시 밑에 여러 개의 구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거든요. 수원시 팔달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독특하죠. 이 팔달구는 자치구겠어요, 행정구겠어요? 행정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구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 팔달구를 관리하는 구청장은 주민의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수원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요건이 있다 이러는 거지. 여기다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 인구 50만 이상일 때 행정구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100만이요? 예, 넘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리고 수원시가 마침 말씀하셔가지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이 시 있잖아요. 이 시가 만약에 100만 이상이 됐다. 인구가. 여기가 진짜 사람이 많아요. 수원시가. 저는 이제 수원 가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수원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100만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도록 바꿨어요. 지방자치법이. 그래서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가 됐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50만 이상이긴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행정구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되면은 이 시 위에 있는 도 있죠. 여기 도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금전적인 지원을. 그리고 중앙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금전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하셨어요. 특례시. 네네. 어떤 거? 팔달구가요? 아니야. 걔는 행정구죠. 걔는 행정구죠. 그럼요. 자치구는 아니에요. 자치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행정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50만 이상일 때 자치구를 설치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행정구를 설치한다. 팔달구는 행정구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작년에 행정학 시험 문제 푼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그 50만 이상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구라고 해야 된다. 좋아. 그 다음에 설명 쭉 드렸고 밑에 이 개념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여기 중앙정부가 있어요.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임사무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사무가 뭡니까, 선생님? 중앙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자체하고 지자체한테 어떤 맡겨서 수행하는 사무들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사무라고 얘기를 해요. 감염병 관리 같은 거 중앙정부 혼자서 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임해서 처리해서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협력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 중층제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기초를 이어주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앙정부가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기초하고 기초의 개수가 한두 가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구만 해도 되게 개수가 많잖아요. 얘네하고 다 기초하고 다이렉트로 다 연결해서 의사소통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주로 광역이랑 일을 하고 광역은 주로 기초랑 일을 한다는 거지. 어디에서? 이 중층제에서 그렇게 광역이 그런 일을 수행하게 된다.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단층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지자체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가 그 관계를 설명한 그림이었다.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된다. 오케이. 저 그림들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결국에는 이 입문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들은 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서를 보다 보면은 입문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싹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럼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라이트하게 개념을 파악하는 그 위주로 딱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층제와 단층제에 대해서 제가 개념 정리를 해두었다. 그럼 아까 요점은 뭐였어요? 특정한 지역 안에 지자체가 하나가 있다. 단층. 2개 이상이다. 중층. 전부였어요. 그럼 OX 또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풀어봤던 거 말고. 자, 이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우리나라 지자체의 기관 구성은 기본적으로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쵸.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통합형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고.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대립형이다. 저기서 의미 그대로 보셔도 상관없어. 기관이 통합되어 있다는 건 뭐야? 집행부가 따로 분업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겸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의원들이 통합되어 있다. 6번. 이거 약간 어려울 수 있겠네. 단층제는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층제는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을 도모한다.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이거 맞거든요,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중층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이 있죠. 그럼 중층제 같은 경우에는 광역을 거쳐서 기초랑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단층제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중앙이랑 직접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맞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7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어? 좋아, 읽어볼게. 일단 기관 분립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행정학은 영어권에서 넘어온 학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미국에서 넘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번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분립형과 뭐는 같은 말이에요? 대립형은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공부해 두는 거지. 이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죠. 견제와 균형 원리에 의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 감시 기능을 서로 간에 비판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하자고. 기관 통합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이 견제하는 조직이
분리형에 비해서는 없는 거잖아요. 분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권력의 남용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올바른 선지가 된다. 시험의 관점인 거지. 시험의 관점. 좋아. 지금 여기 보면은 출처가 다양하죠. 군무원도 있고 뭐 국가자격증이죠. 행정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문제도 있고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국가지방직 9급 준비를 하는데 다양한 시행처의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내가 만약에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국가지방직 9급 준비할 건데 왜 다른 시행처 거 풀어야 되지?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 내가 수험생이라면. 자,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결론이긴 한데요. 결론이긴 한데 왜냐하면 문제가 돌고 돌아서 그래. 풀어볼 필요는 있는데 다 풀어본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약간 결이 달라요.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풀어보게끔 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학생들한테 줘서 경험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누가 해줘야 돼요? 강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시행처마다 이제 뭐 경찰 간부도 있고 뭐 경찰 뭐 승진도 있고 되게 많아요. 소방 간부도 있고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다 다운로드 받아서 다 풀어야 되겠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그 내에서 업자가 보고 이거는 국가지방직에서도 나오는 주제야. 아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경험을 다 했으니까 갖다 드리는 걸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정복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여러분들도 뭐 한국사 교수님 우리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행정법 선생님도 계시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조언 많이 해주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노트를 내가 적어가지고 요약해서 만든다. 그런 거 하실 필요 없고 행정학 같은 경우엔 그렇다. 교재 자체가 정리가 이미 잘 돼 있는 거지 사실은. 자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나는 어떤 공무원이 되는가.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 틀잡기 그림 있죠. 틀잡기 되어 있죠 이거. 그쵸? 틀잡기 별표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우리나라 공무원의 종류는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들어보셨죠? 국가지방직은 들어보셨죠? 그럼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점은 뭐냐면 임명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월급을 어떤 돈으로 주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장관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장관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가직이에요, 지방직이에요? 국가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지방직은 누가 임명할까요?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의 월급은 국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하면 올바른 선지예요. 그럼 국비라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도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시키죠. 그 세금 가지고 돈 준다 월급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세를 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국가직 지방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교재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 설명을 해두었죠. 잠깐 간단하게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근무 규율을 명시하고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렇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장관이 임명권을 갖는다. 그리고 월급 같은 경우에는 국세로 지급을 한다. 이게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지. 이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법은 그냥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공단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민간 회사로 치자면 임원급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나라에 1100명 정도 있어요. 고공단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제가 교재에다 다 넣어두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행정각부야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당연히 장관이겠죠. 이 장관 밑에 누가 있을까요? 다음 차자 써서 이제 차관이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차관 밑에 실장이나 국장이 오는 거예요. 실장을 보통 1급 상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국장을 2급 내지는 3급 상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있어요, 과장. 과장은 이제 4급 내지는 5급 공무원들이 과장직을 담당을 하죠. 그 밑에도 원래는 현실에서 보면 계라는 게 있어요. 계. 그럼 계장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이거 법에서는 계까지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직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고공단은 뭐냐면 이 실국장급 직위 있죠. 이걸 다 묶어서 고공단 직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공단이라고 부른다. 아무튼 그렇게 있고 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워딩에 이렇게 나와요. 법에 실적주의 적용과 직업공무원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경력직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를 상대적으로 적용하고 얘네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뜻인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실적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시험을 보고 뽑는다는 의미고 직업공무원제를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오랜 정년을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이 있다고 했을 때 오랜 정년을 보장받는 편인 공무원은 경력직이에요? 특수경력직이에요? 경력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정년이라고 적어두세요. 정년 보장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정년이 몇 세예요? 공무원 되시면. 몇 살입니까? 60세죠, 여러분? 근데 정년이 제 생각인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돼서 공무원 정년을 좀 연장시켜 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제가 보면은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젊어요, 진짜. 그러니까 절대적인 나이 말고 실체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좀 젊어진 그런 건강한 면이 있어서 제 생각에 정년을 조금 더 이제 연장해 주지 않을까. 공무원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말이 많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정년은 연장시켜 줄 것 같긴 합니다. 특수경력직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 같이 채울 텐데 필기를 경력직 공무원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이 있어요. 일반직 그리고 특정직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일을 담당하는 평범한 공무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특정직은 참고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직 같아요? 특정직 같아요? 여러분들은 일반직 공무원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시험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년 오래 보장받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직에 붙으면은 국가직이면서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를 1년, 2년 공부했는데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취직할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런 체계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특정직은 특수한 업무예요. 예를 들면은 경찰, 군인, 외교, 뭐 검사, 아니면 경호공무원 이런 특수한 업무, 국정원 직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군무원. 얘는 일반직일까요? 특정직일까요? 특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그만 특정직 공무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공무원들이에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이 정무직 공무원이 뭐냐면 선거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볼게. 대통령은 정무직이에요, 특정직이에요? 정무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국회의원은 특정직이에요, 정무직이에요? 정무직이다. 그럼 지자체의 장은 정무직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명에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정무직이라고 해요. 이거 높은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장관과 차관 얘기했었죠. 이 사람들은 제일 높은 데 있죠. 어떤 직일까요, 저기서? 정무직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교재에 다 적혀 있어. 여기서 느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 별정직 공무원이 있어요.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어차피 교재 설명 다 있지만 주로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지. 좋아요. 자, 그러면 그래. 이 공무원의 종류는 자세하게 봤을 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여부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지방직이면서도 똑같이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줄임말로 적어둘게요. 일특, 정별. 자, 다음에 고공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필기를 해드릴 텐데 이거 이제 감각을 한번 보자고. 제가 아까 이랬어요. 장관 차관이 있고 그 밑에 실국장이 있다고. 이 실국장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고공단 직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고공단이다. 자, OX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고공단은 정무직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찍어보시죠. 그렇지. 틀렸습니다. 왜? 정무직은 고공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공단은 정무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종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공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정무직만 할 수 없고 이것만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가능은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특정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단 현재는 외교 분야에 대해서만 고공단을 두고 있어요. 여기가 중요하다고 봐서 특히 외교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적는 부분들은 당연히 다 교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압박을 많이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수업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적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이다. 그럼 앞으로 좀 이제 이따가 또 뭐 부수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드릴 건데 센스 한번 보자고. 제가 아까 국가직 공무원은 대통령 아니면은 장관이 임명한다고 했어요. 임명권자가. 자,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공단 있죠? 고공단은 지금 5급 이상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럼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 임명하죠? 그러면 고공단은 지방직이에요? 국가직이에요? 시험에 엄청 잘 나와. 국가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공단은 국가직이에요.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뭐 고공단 왜 국가직 공무원입니까? 임명권자가 누구라고? 대통령이라고. 그 내용들 있죠. 제가 지금 말로 쭉 설명했던 거. 그 내용들이 밑에 2번의 그 표에 다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주로 뭘 가지고 수업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지. 이제 틀을 딱 잡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몇 가지 한번 제가 좀 봐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방직 공무원도 보세요. 얘네가 근무하는 규율은 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권자는 지자체장이다. 그리고 월급은 지방세로 충당을 한다. 아까 국가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옆에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지역공무원제 적용을 받는 공무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요 내용이 아까 왼쪽 페이지에 그림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지역공무원제 적용을 받아서 정년이 보장된다. 이런 지역공무원제라든가 실적주의라는 표현은 나중에 인사행정제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의미는 기본적인 내용은 얘네는 일반적으로 시험 본다. 시험 본다. 그렇죠? 지역공무원제라는 건 평생 직원으로서 이제 임명시키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랜 정년을 보장한다. 거기 지금 보면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이 된다. 만약에 시험에서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된다고. 자,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에 보면 행정 일반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행정 일반에 이제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구급 공무원이 되시죠. 계급은 1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뒤에 한번 볼게요. 단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이 없다. 요거 체크해 두세요. 고공단.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그 원래는 고위공무원단도 계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급으로 인해서 부처 간에 협력을 할 때 뭔가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처의 고공단이 있고 B라는 부처의 고공단이 있는데 양자의 계급이 달라. 그러면 이게 협조할 때 그 자체가 약간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공단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아니라 업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급 고공단과 나급 고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느낌상 가급 고공단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고공단이다. 요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 딱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공단은 계급 구분을 두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소속은 다 되어 있고. 제가 질문은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좋아요. 그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 특수한 일에 담당하는 공무원이구나. 이렇게. 그럼 자, 지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개별법. 그럼 아까 제가 군무원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이 따로 있냐면 군무원 인사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무원 인사법 따로 있다.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특수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수한 분야. 그럼 이제 특수한 분야가 뭐냐고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죠.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거는 옛날 시험에서 한 번 나온 선지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휴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군대 조직이 엄청 큰 편입니다. 군인도 다 특정직 공무원이니까.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다 특정직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컴마 하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죠. 자, 일반적인 패턴을 알려줄게. 법 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관이나 검사라고 되어 있고 외교, 경찰, 소방. 자, 이거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교육공무원도 특정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군무원 같은 경우는 다 어떤 조직이에요?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특정직 공무원. 그 다음에 국정원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일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뭐 근무하는 일반 경호처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 공무원들이다.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교, 경찰, 소방, 교육, 군인, 뭐 국정원, 외교, 법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군무원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직 공무원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국가직 시험이 보통 해마다 몇 월에 봐요? 이때 봐요. 이때 보고 그 다음에 지방직은 몇 월? 이때 봐요. 이때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몇 월에 봐요? 7월에 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 그 국가직 시험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는 이거 둘 중에 하나 되는 걸 선호하시겠죠? 당연할 거예요. 당연할 거죠.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나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장점이 있냐면 얘는 시험 과목이 국가지방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이에요. 군무원 시험은 뭐 볼까요? 국어랑 행정법이랑 행정학 세 과목 딱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좋은 거야? 좋아하는 표정인 거야? 국어, 행정학, 행정법. 이게 일반 행정직이에요. 그럼 많이들 치르는 또 직렬이 있어요. 군인 군무원의 독특한 직렬이라고 하죠. 국어랑 행정법이랑 경영학이랑. 이거는 무슨 직일까? 이거는 군수예요. 군수 직렬. 얘는 일반 행정 직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알고 지원을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지원 안 하는 거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면서 이것도 같이 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보통 치겠어요? 당연히 일반 행정을 치겠죠, 여러분?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섹터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국방부 군무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군 군무원이 있어요. 육군에서 근무하는 거. 그 다음에 해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군도 있어요. 해군 같은 경우에 해병대도 또 있네. 해병대. 그러면 느낌상 원서 접수할 때 이게 나눠서 하거든요, 여러분. 어디가 점수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맞아, 정답이야. 국방부 군무원이 점수가 제일 높아. 그리고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뛰어났던 친구들은 국방부 간 친구들 많아요. 왜 그러냐? 주민센터보다 낫거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아니, 들어가고 싶은 건 다 똑같아, 마음은. 근데 점수가 높아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알고서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알고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모의고사 반에서 시험만 쳤다면 1, 2등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시험지를 줘도 뭐 한 개 아니면 2개 틀리는 친구. 그 친구들은 제가 국방부 군무원도 꼭 시험 보라고 얘기를 해요. 올해 이번에 40명 뽑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근무 여건이 진짜 좋아요. 근무 여건이 좋아. 이런저런 민원에 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내 옆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장성 아니면은 되게 고급 군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근무 여건이 좋다. 어디 들어가면 안 좋을까? 이거 육군에 들어가면 좀 불편할 수 있어. 왜냐하면 육군 부대는 구석진 곳에 좀 많지. 그래서 이것도 좀 안 좋긴 해요. 해군 해병대도.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은 많이 선호하는 게 이쪽이에요. 당연한 거겠지만 이쪽이에요. 공군 같은 경우에도 좀 큰 데 많거든요. 알아두면 좋죠. 그리고 군수직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이 그래도 낫고, 그리고 지역별 이렇게 뭐 섹터별로 보면은 국방부가 제일 좋고, 그런 것도 알아두는 게 좋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보기 전에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나열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걸 제가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 있으면 특정직이다 이걸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경찰, 소방, 뭐 교육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냥 상관없이 다 특정직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특수경력직 보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죠. 경력직 공무원을 뺀 나머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분류가 된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실적주의와 지역공무원제 적용을 획일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카테고리 자체가 그랬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한번 보면 주로 보좌 업무 담당하는 거예요. 보좌 업무에다 체크해 두세요. 보좌 업무. 특징 칸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60세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국가지방직 9급 시험에서 한 번 나왔던 선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별정직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최 선생, 너 뭐 보좌관 좀 해볼 생각 있어? 근데 만약에 제가 나이가 65세예요. 그럼 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예시 국회의원 보좌관
보지자의 비서 이렇게 보좌 업무 담당한다. 정무직 공무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요. 법령에 보면. 그럼 일단 지금 개념칸에서 한번 보시면 선거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선거에 이제 의해서 당선되는 공무원들,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혹은 임명 시 국회 내지는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한다. 뭐 장차관 같은 사람들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개별법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몇 공무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있는데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뭐 대통령, 국회의원 뻔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어떤 조직의 장들은 일반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들이다. 그럼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사무총장 혹은 감사위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무직은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높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찍을 때도 기술이 있다고. 무슨 장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패턴을 잡아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좀 높은 이제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 감사원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뭐 직무감찰도 하고 회계검사 기능도 수행을 하고 결산검사 기능도 수행하고 다양한 기능 수행하는데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원은. 감사원이 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감사원장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제 찍자고. 얘는 무슨 직일까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청무직이에요. 왜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이 합의에 따라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요. 감사원은. 합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는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한테 명령하는 관계는 아니란 뜻이야. 대등한 관계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센스를 보는 거지. 감사위원은 무슨 직일까요? 정무직이라고 하는 거지. 왜요? 대등한 관계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네가 만약에 이제 어떤 합의에 따라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 그럼 이 결정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조직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감사원 사무처예요. 감사원 사무처. 그럼 감사원 사무처에는 또 그 조직의 장이 있는 거야. 그게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는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장이 있으니까 정무직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장차관들 여기 뭐 다 들어간다. 높으신 분들. 그다음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 다 이제 선거에 의해서 임명되는 사람들이죠. 다양한 사례가 많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공무원의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공부하고 싶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18페이지에서 그 위에 틀잡기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18페이지에서 그 위에 틀잡기 그림을 연습을 많이 하세요. 머릿속에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게 되어야지 다른 것들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아까 제가 어디서부터 공부 시작한 거예요? 그거 공부할 때. 그 국가직이 뭐고 지방직이 뭐고 여기서부터 출발했었고 그 다음에 경력직이 뭐고 특수경력직이 뭐고 여기서 출발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종류가 4가지씩 있는데 지방직도 4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공단 조금 한번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거기 20페이지에서 4번에 고공단 보이시죠? 이제 기업으로 치면은 임원급이다. 근데 뭐보다는 낫다? 정무직보다는 낫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무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무직 아니다. 실국장 직위를 다 합친 것이다. 이걸 갖다가 고위 공무원단 직위라고 한다. 그럼 고공단 직위 같은 경우에는 계급에 따른 분류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직무 등급에 따른 분류를 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직무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직무의 일단 지금 여기서는 난이도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일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다. 직무라는 건 일이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가급 고공단이 있고 나급 고공단이 있다. 그러면 가급이 약간 더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표가 하나 있어. 내가 고공단 문제 다 풀어보니까 고공단에 대한 문제는 이 표로 거의 다 해결돼요. 그럼 이 표만 잘하면 되거든. 이 표 한번 설명할게. 여러분 아까 제가 고위공무원단은 임명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대통령이지. 대통령이니까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국가직이고. 자,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다고 했을 때 종류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뭐만 할 수 없다? 여기다 체크하면 되지. 이거 빼곤 다 돼.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부수적인 것도 한번 보자고. 기타 내용인데 고공단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부단체장 및 부교육감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체크해두세요. 일단은. 연습 한번 해보지 뭐.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특, 광, 도, 특, 이 중에서 도에 들어가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겠네. 그렇죠. 여기에서 도지사가 있겠죠. 여러분 충청남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이겠죠. 당연히 지자체 장이죠. 광역지자체 장이에요. 이 도지사 밑으로 보조하는 사람들로서 보조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부지사를 2명을 두어요. 부지사를 2명을 둡니다. 그러니까 부지사라는 건 부단체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명칭이 들어가는데 행정부지사가 있고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있어요. 이 사람 있잖아요. 정무부지사. 이 사람은 내가 도지사가 되는데 열심히 도와준 나의 오른팔을 이 사람이 임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직이겠어요? 국가직이에요? 지방직이에요? 지방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좋아요. 근데 행정부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요 텍스트에 따르면 얘 고공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얘가 이 자리에 선생님 왜 있습니까? 뜬금없이. 지방자치단체인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임 사무도 제가 수행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공단이 여기 와서 파견 근무 일시적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행정부단체장, 기초 말고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부단체장 이거는 고공단직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법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지 뭐. 그리고 교육청이라는 조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지 뭐. 지방교육청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고 권력이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일단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부교육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로 뽑잖아요. 정무직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공단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고공단 여기 왜 있습니까? 왜 있냐면요. 그 교육부 있죠. 교육부.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독립적인 교육행정기관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중앙정부하고 업무 관련성은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가직 공무원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고공단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부단체장 혹은 부교육감이 다 포함이 된다. 문제 풀고 좀 쉬어볼까요? 여러분 1번 문제에서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 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이 된다. 국가공무원은 국비죠.
국비라는 게 국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국민들한테 부과한 세금.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주민들한테 부과한 세금이니까 지방비 내지는 지방세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선지가 되겠죠. 틀린 선지. 2번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다. 특정직과 정무직이라고 했는데 뭐가 불편해요? 이거 지금 불편한 거죠. 이거를 뭐로 고쳐야 될까? 별정직으로 이렇게 공무원으로 분류한다. 틀린 선지가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특수 경력직이에요. 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올바른 선지가 되겠지. 맞는 선지예요. 4번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은 계급이 없는 대신에 담당 직무의 등급에 따라서 그 지위가 결정이 된다. 올바른 선지예요. 근데 이 직무의 등급이 여러분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2가지. 그래서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다. 이렇게. 고공단 제도는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가 않죠. 상반되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 6번에 경력직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이걸 나눠서 생각하세요. 신분이 보장된다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이 된다. 전자는 실적주의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분이 보장된다. 오랜 기간 보장된다. 직업공무원제를 적용한다. 적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올바른 선지가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야구 선수들, 저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도 이제 야구부가 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죠. 그 야구에서 이제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선수가 슬라이더 뭐 변하고 이런 걸 되게 잘 던져요. 마스터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거를 이제 연습을 안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많이 연습을 하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봤을 때 그래 뭐 어떤 포인트로 문제 내는지 알겠네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알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연습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지 이게 이제 점수화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인간은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거를 하려다 보면은 중요한 거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냥 아예 다른 거는 보지를 말고 중요한 것만 계속 보자. 그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오더라.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교재 편성이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틀잡기가 있고 그 틀잡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OX가 있고 이런 식의 구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이제 틀잡기라든가 이제 개념 칸에 넣어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회과학에서 여러분들도 대학교 졸업 다 뭐 하셨겠지만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뭐 써봐라 이랬을 때 논하라 이랬을 때는 보통 등장 배경 같은 거 쓰고 그 개념이 왜 나왔냐 이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개념이 그래서 뭐냐 개념 정의해봐라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 제도라면 만약에 어떤 이 개념이 제도라고 한다면 걔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계점이 그래서 뭐냐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글을 마치거든요. 보통.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객관식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기에요. 여기. 아시겠죠? 여기라고. 그리고 행정학을 끝까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를 일일이 다 외워요. 이걸 외워요. 이거는 그 외워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개념으로부터 그래도 추론 가능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를 잘 해야 얘를 공부하기가 수월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서 나중에 행정학 기본서 보실 때 특징, 장단점, 한계점에 대해서 너무 일일이 나열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셔라. 더군다나 막 두 문자 따고 외우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얘가 뭐냐 이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개념의 틀을 잡아주는 구조도 같은 거 있죠. 예, 그거를 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잘 대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